시장에서 일한 지 뭐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개업 80년대 말에 개업해서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M&A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이제 그 경제 상황이 느껴집니다. 제가 올해 작년 3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과로사 할 정도로 그 M&A를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은 기업이 팔려고 그러고 너무 많은 기업이 인수하려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지방을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좀 뜸해지더니만 올해는 거의 한 달에 한 건 정도, 두 건 정도 상담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M&A 시장이 죽었을까? 왜 그럴까? M&A 시장이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인수하는 기업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인수하려는 기업이, 투자하려는 기업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간다. 수치상으로 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2.7%로 낮췄지만, 근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심각합니다. 그 제가 이제 내년에 계획을 하나 짰는데, 뭐 제가 나이가 많지 않지만, 뭐 기껏 해봤자 앞으로 10년, 정말 운이 좋으면 20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그 먹고 사는데 매달려 살까 해가지고 저 와이프랑 상의해가지고 매년 1년에 한 달씩 해외 나와 살자. 그래서 내년에 2월 15일부터 갈 생각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둘 중 하나가 안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기업을 인수하려고 사전에 서치하고 기업들, 그 다음에 연락해서 만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서 인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수할 만한 기업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재수가 좋으면은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잘 되면 이제 놀면서 돈 벌자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제가 영어도 짧고 해가지고 과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관광산업 쪽하고 일부 이제 하는 업종들이 있는데 많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아직은 버티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예상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M&A 시장이 너무너무 죽어버리니까 뭐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경제가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투자를 안 하면 분명히 이상한 건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안하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저 하고요. 뭐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이제 인재차별화 중에서 두 번째가 이제 급여 문제입니다. 과연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종업원을 월급을 많이 줄까? 종업원을 월급을 많이 줘서 회사가 잘 될까? 라는 숙제였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월급을 많이 주면은 기업이 덜 번다. 확신을 갖고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안 되는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도 않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하는 어카운팅 시장은요, 안 되는 사업입니다.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개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건 뭐 돈 벌 수가 없어요. 경제 너무 치열해지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나마 살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에 나온 대학교 나온 사람만 쓰고 월급을 더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쵸? 이상하죠? 그렇죠? 어떤 기업가가 저한테 술을 먹다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애들이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일을 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신입사원 연봉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아무도 일을 안 하겠더라고요.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원가를 줄이면 돈을 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나쁜 비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을 주는 사람을 써가지고 어떤 기업 심지어는 매출이
팔인 경우가 있어요. 10을 줬는데 어떤 기업은 100을 줬는데 매출이 300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거 사람 차이가 많이 나요. 정말로. 10을 주고서 쓰면은 일을 못하고 컴플레인 받고 고객이 빠져나가고 골치가 아픕니다. 정말로. 그런 거 느껴요, 저는 현실적으로. 그거를 설득하는 건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현재 BEP에서 간등간다 하고 있는데 월급 올려 좋은 사람을 쓰라 그런 얘기가 한 5년 내지 10년을 버텨야 된다는 얘기인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 뭐 그 피터 뭐 발음을 잘 못하겠는데 내가 영어 잘 봐가지고 이름이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비싸긴 하지만 없어서 못 사지는 않는다. 돈만 충분히 쓸 생각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이아몬드를 구할 수 있다. 저는 저 와이프한테 다이아몬드 사준 적이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재능 있는 사람에게 고용주가 시장 가격을 지급할 능력 또는 의지가 부족한 뿐이다. 인재가 없어서 못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인재 참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죠? 근데 연봉 이만큼 주고서 이만한 사람 뽑으려고 그래요.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을 안 하는데 피곤하게 일하는 게 싫어가지고 안 하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 할 수 있냐면은 제가 일하는 관광업 산업 분야에서 월급이 무지무지 쌉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싸요. 그냥 뭐 정말 월급이 천억만 원 막 받아요. 근데 가장 크게 성공한 기업이 경희대 이상 쓸 거예요. 신입사원을. 연봉이 하나터보다 높습니다. 근데 제일 많은 이익이 납니다. 그 회사가. 그 사람 처음부터 했어요. 지금 1억 달러에 팔라는 오퍼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아요. 그분들이 이익이 많이 나요. 매출 150억인데 이익 80억. 이런 회사 같습니까? 그 정도로 이익이 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걸 느낍니다. 물론 근데 이게 뭐 말같이 쉬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정말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뭐 이것도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 돼지를 때려가지고 노래 부르기 하면 노래 부릅니까? 그렇죠? 부를 수 없습니다. 노래 부를 수 있는 새를 사다가 노래 부르게 해야 됩니다. 이게 좋은 비유가 아닌데 아무튼 경영에서 이게 제 생각으로는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라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술 먹다가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제 친구 와이프인데 친구라면 한마디 해주겠는데 친구 와이프라서 말을 못했죠. 해주고 싶은데 아니 그 월급 주고서 뭘 바라시냐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수익 조금 더 취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다음에 고객 이거 정말 너무 상식적인 말인데 너무 이상해요. 저는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그 어떤 기업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무시해 그럽니다. 무시해. 기업에 가서 고객을 봅니다. 리스트를. 새로 들어온 고객하고 계속 거래하는, 반복 구매하는 고객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 제일 쉬운 케이스가 있죠? 저희 사무실 저 역삼동인데 새로 신장 기업을 합니다. 음식점. 그러면 탁 궁금해서 먹으러 가죠? 다음에 안 옵니다. 그럼 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 고객이 계속적으로 반복 구매하는 기업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업을 개척하는 기업하고 마케팅 비용 등등 보면은 얼마나 차이 납니까? 무지무지 많이 차이 납니다. 저는 서비스 기업 가면은 그거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컨설팅 차원에서. 너무 단순하죠, 그죠? 반복 구매하는 기업의 리스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물어봐요. 안 되는 기업들은 그게 낫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고객을 차별해서 컴플레인 관리를 해가지고 충성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합니다.
종업원들이 보면은 딱 느껴져요. 전화해 보면은 너무 불친절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문 의뢰를 받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전화를 합니다. 종업원한테. 그 이것저것 틀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응대한테 딱 보면은 다 표가 납니다. 거기서 금방 이 회사는 반복 고객이 없겠다 나타납니다. 많은 기업들이 컴플레인 들어오면은 당장에 컴플레인 들어오면 사실 제조업체에 엄청난 타격을 받거든요. 20억씩 막 더 추가 비용 들고 그러는데 그 20억 때문에 그냥 안 해버립니다. 거래를. 요즘은 세계 시장이 통합돼 가지고요. A라는 기업이 손해를 부르고서 AS를 해주면은요 다 소문나면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잠을 해보면은 그게 정말 느껴집니다. 너무 뻔한 건데 제조업체에서 생명이 기술이잖아요, 그죠? 음식점은 맛이에요, 지라고. 근데 음식점에 가면은 참 이상한 게 시설, 요란스러운 시설 해놓고서 맛없는 거 파는 데가 너무 많죠, 그죠? 저 강원도 태백 가면은요 유명한 짬뽕집이 있습니다. 줄 서서 기다려요. 테이블 한 5개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5개 딱 팔면은 다 치운 다음에 들어오라고 그래요. 5명. 또 먹습니다. 쭉 서서 한 10분, 20분 기다렸다 먹는데 맛있어요. 그 태백에서 삼척까지 그 부부가 매일 밤에 그 싱싱한 해산물 사가지고 와서 합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하는데 몇 년 전에 갔더니 이사 갔어요. 시내에다가 큰 건물을 졌습니다. 그래서 또 옛날 맛 생각해서 갔더니 맛이 없어요. 들어갈 때부터 손님이 없었어요. 맛이 없습니다. 왜?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그걸 회수하려고 품질을 낮춘 거예요. 안 되는데. 그죠? 품질을 낮춰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품질을 낮추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기업체 가보면은. 이상하게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식을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마인드를 해야 돼요. 내가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줘야지 실망하지 않거든요. 그죠? 나는 이만큼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만큼 해줘보세요. 그죠?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이란 건 뻔합니다. 어느 날 맛있어서 갔는데 다음에 갔더니 잘 되니까 점점 음식 품질이 나빠진다. 그러면 팔이 날려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죠? 안 가요, 거기는.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업가가 평상시에 무슨 생각하느냐가 그 기업의 미래죠. 개인이 평상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이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책을 많이 읽으면은 뭐 학자가 될 수 있고, 그죠? 맨날 도박하면은 그 사람 미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 기업가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미래가 정해집니다. 또 하나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지만 20세기 말부터 분명한 게 하나 생겼죠. 중가 시장이 없어졌어요. 중가 시장. 그렇죠? 프리미엄 시장하고 저가 상품으로 딱 나눠졌습니다. 그 중저가란 말을 하면 안 되고 할인 판매점하고 아주 프리미엄 시장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 중가 시장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도 프리미엄 시장 우리 관광업종의 단가보다 우리가 3배 받아요. 그래도 지금 나가라. 갑질하는 것 같은데, 잘해주는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에 정말 중가 시장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가격 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다 망합니다. 여행시장이 다 망한 이유가 가격 경쟁을 해서 망했습니다. 항공권 여러분 사시면은 옛날에는 여러분 여행사 해본 적이 없겠지만 항공사에서 9%의 수수료를 줬어요. 100만 원짜리 사면은 항공사에서 9% 수수료 줬습니다. 그럼 나중에 7% 됐고 지금은 항공사 수수료 안 줍니다. 팔면은 자기가 알아서 100만 원 플러스 9만 원 받아야 돼요. 근데 경쟁이 치열하니까 요즘에는 100만 원에 플러스 1만 원이 아니라 95만 원에 팝니다.
적자로 가격 경쟁을 해서 손님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가격 경쟁은 다 망합니다. 안 망한 기업이 없어요. 그 시장에서 지금. 여행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뭡니까? 프리미엄 시장을 간 사람들밖에 아무도 못 보고 있어요. 여행사 사람들을 많이 하는데 직원 연봉이 1억인 회사가 있어요. 근데 요만한 회사예요, 요만한 회사. 한 탁에서 딱 정해갖고 그걸 한 겁니다. 여행 박사 아시죠? 들어봤나요? 여행 박사? 1번 전문 여행사? 1번 전문 여행 박사가 제가 자문할 때가 15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그 사장이 일본의 특정 지역만 직접 쫓아다니면서 호텔이며 모든 관광상품 직접 계획해가지고 다른 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마진이 나면서 팔았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380억에 팔았던가? 영업이익이 14억인데? 그게 뭡니까? 니트 시장 플러스, 그죠? 저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을 많이 보니까 훈수를 잘합니다. 많이 보니까. 근데 실제로 기업 하라 그러면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기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원래 바둑도 보면은요,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훨씬 잘 됩니다. 잘 보여요. 그래서 저는 훈수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기업 경영 전략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제가 그 기업을 상대하면서 이런 부분이 해결 안 되는 부분을 특별히 뽑아내가지고 하이라이트를 보여준 거고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제 책에 집어넣는데 제가 이 책을 쓸 때 평상시에 잠을 하면서 많은 정보를 사례 연구를 해서 정리하는 게 있었거든요. 내가 이제 그걸 책으로 낼까 말까 노하우인데 하다가 책의 완성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책을 쓰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자료가 없으니까 해외에 많은 책을 갖다 놓고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있는 자료 정리해도 이렇게 많은데 다 정리를 하니까 뭐 책이 뭐 밑도 끝 없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책을 냈는데 그래도 뭐 실무적으로 제가 경험한 것들은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책을 계속적으로 실무 자료하고 해외에서 받은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좀 더 좀 기업에 어필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책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죠? 좀 어려운 데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 생겼을 때 보면은 기본적인 그 접근 방법은 대충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저도 뭐 이거 갖고서 자문하니까. 그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가장 크게 많이 보는 부분이 이제 리스크 관리입니다. 특히 법률 리스크. 해외에는 수백 년 된 장수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많은 기업들이 1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망합니다. 거기에 아마 거의 대부분은 이 법률 리스크예요. 탈세, 횡령, 배임 등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왜 만연하냐? 사회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기업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사회가 그렇게 용납을 안 해요. 정치권. 대기업이 뭐 비자금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겠어요? 안 만들면은 바로 죽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저는 정치인들 죽이고 싶어요, 빨리. 뭐 저 삼성그룹 전혀 응원하지 않습니다. 삼성그룹 돈 안 뿌리면은 죽일걸요, 아마. 삼성그룹 돈 안 받는 정당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돈 안 받는 사람 하나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뭐 도덕군자예요. 정치자금법은 요만층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10배 이상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야와 불문하고 진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거기 가서 조사하면 다 깜빡합니다. 그 중에는 그래도 양심 있어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세계적으로 오래된 우량 장수기업 중에 부평기업은 거의 없다. 그건 사실입니다. 왜?
부패하면 언젠가는 사고 터져서 간다. 가기 때문에 장사할 수 없다.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자문하는 게 망한 게 중에 90%가 법률 문제로 다 망했습니다. 뭐 법률 문제 이것도 포함됩니다. 계약서 대충 쓰는 거. 그랬다가 손해배상 박살나는 거. 이것도 포함되고. 회사 돈 막 갖다 사적으로 막 쓰고 여자관계 복잡하고 여자관계 복잡한 게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기 때문에 여자한테 돈 주려고 막 갖다 쓰는 거. 내가 150억까지 갖다 쓰는 중소기업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망했어요. 많은 기업과 기업들이 횡령,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간이 작고 겁이 많아가지고 기업을 더 키우는 걸 안 했어요. 저는 많은 제안도 받고 뭐 하자고 대기업하고도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안 한 이유가 그 업계에 들어가면요. 뭐 보통 강심정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래서 우량경수기업에서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두산그룹이 살아남았는데 근근히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죠? 두산그룹이 그렇다고 해서 뭐 깨끗한 기업이냐? 깨끗한 기업이 될 수가 없죠. 사회에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게 비자금이 많은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는 기업들이 그나마 큰 문제 없이 살아남고 설령 망하더라도 깜빡 안 갑니다. 정말. 제가 최근에 아까 망한 기업 있다고 그랬죠. 그거 오너는 깜빡 안 갔습니다. 절대로 사업하면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은 담보로 내놓지 마라. 대체 안 해주더라도. 그래서 집 하나 남았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은 뭐 정말 회사 돈 10원 하나 안 갖다 쓰고요. 제가 그 회사를 이잡듯이 감사를 했는데 옛날에 10원 한 푼도 안 갖다 씁니다. 월급 받고 처음에 왔을 때 140만 원 받았어요. 물론 30년 전이지만 그 회를 안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급도 1,000만 원 올리고 매년 배당금 10억씩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강제로 가져가지고 했는데 그런 기업을 내가 30년 동안 두 명 만나봤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감방 안 가고 살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적으로 우량기업 중에 부평기업은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도경영은 무슨 말인데 과연 정도경영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압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법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아시죠? 산에서 나는 나무를 따온다든지 산에서 나는 무슨 딸기 따온지 그런 것도 다 무슨 법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아무도 모르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법을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낚시 관련된 법을 만들어가지고 민물고기 몇 마리 이상 잡으면은 처벌하는 규정이 있대요. 어떤 기자가 옛날에 쓴 기사인데 그래가지고 그 기자가 그 법을 만든 그 국회의원을 만나러 와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런 법 만든 적 없대요. 그만큼 우리나라 입법자들이 관심 없이 막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업 하다 보면요. 정말 뭐라 그러나 감옥과 가정 사이에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처벌할지 몰라요. 기업 하다 보면. 그래서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돈이 좀 들더라도 변호사를 항상 가까이 가세요. 뭐 1년에 몇 천만 원 들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회사는. 내가 감옥 가면은. 저 같은 회계사는 안 써도 됩니다. 회계사는 그런 거 안 하니까. 변호사를 꼭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법률적으로 문제 없도록 하다 보면은 그래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일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를
가급적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월급 주고 쓰는 고용인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커버해주고 대표이사의 독선을 막아줄 수 있는 제도거든요. 이 사회에 실제로 열어가지고 거기서 의한 시민이 하고 도장만 찍지 마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법무부인에서 사무장 정도 들어다가 쓰면은요, 연봉 꽤 주면은 회사 큰 문제 없습니다. 저는 이제 회계사인데 회계감사 안 합니다. 회계감사를 딱 3년 했는데 왜 안 하느냐? 너무 형식적인 감사죠, 그죠? 그리고 회사에서 싫어합니다. 회계감사. 강제로 감사하게 하고 돈 받아가니까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싫어해거든. 내가 뭐 저기 욕 먹으면서 돈 받을 일 없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잖아요. 회계감사를 대부분 싸게 적당히 받고 싶어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차라리 2배 주고서 강하게 받으세요. 숨길 것이 많으면은 언젠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M&A 전문가니까 M&A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하고 약간의 질문 있으면 받고 뭐 빨리 끝나는 게 좋은 강사라고 하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을 경영하면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기업을 할 때는 저는 가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하지만 2가지 질문을 하는데 무조건 상장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상장을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상장 요건에 맞도록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물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상장 요건을 갖춘 상장 요건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내부 통제 제도, 매출 성장률, 수익률,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계속적으로. 왜 그러느냐? 2가지 목적이죠.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 상장을 준비하면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 그리고 찾아옵니다. 얘 상장한다고? 내가 투자할게. 그래서 항상 저는 상장을 준비시킵니다. 상장 준비하면은 팔립니다, 실제로. 기업 매각하기가 어려운 게요. 회계가 엉망이고 내부 총대 시스템이 안 돼 있고, 즉 상장 요건이 안 갖춰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인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이 됩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 M&A는 항상 가업 승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설령 가업 승계를 하더라도 자식이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조건에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승계할 이유가 없어요. 팔면 돼. 팔아서 자식한테 현금으로 주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자식한테 유리합니다. 기업은 폭탄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저는 기업 못해 무서워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서 정말 그 기업가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상장 준비하세요. 그럼 회사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상장하고 싶으면 상장하세요. 그 다음에 좋은 조건이 있으면은 파세요. 팔고 떠나시라고. 그리고 안 팔겠다 그러면 회사가 좋아졌으니까 아들 교육시켜서 가업을 승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라. 그 업종이 어려워지면은 과거에 500억 주고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을 100억에 인수할 수 있거든요. 인수해가지고 규모를 키워서 더 경쟁력 있는 기업 만들어라.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쓴 책 중에 보면은 마지막에 M&A 실전 교과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2013년인가 14년도에 나왔는데 2019년 판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5판인데 이거 보시면은 M&A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강의를 마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M&A 하시는 게 지금 매출 규모나 자산 규모 어느 정도 이상을 좀 하시는지. 네. 우선 M&A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회계감사는 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회계감사 안 받아도 M&A 할 수 있는데 회계감사 안 맞는 기업들은 사실 들어보면은 회계가 문제가 되고 너무 작아요. 그래서 회계감사 받는 기업 예상을 하고요. 지금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 규모가 125 이상인가 자산 규모? 정확히 모르겠는데 회계감사를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5만 5천 개 정도 있어요. 회계감사 하는 기업들. 그고요. 물론 회계감사 받지 않더라도 옛날에 그 여행박사 얘기했잖아요. 그 회사는 회계감사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 14억인데 원래 영업이 14억이면 거의 감가상각비가 거의 없으니까 6배면 얼마입니까? 70억이잖아요. 380억이 팔렸어요. 말이 안 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년 이익이 5배씩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같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고 싶으면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게 인수하는 기업이 실사라거든요. 정밀실사. 거기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임의감사라도 받는 게 좋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나요?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